요즘 마트 가기 겁나시죠? 우유 한 팩 집어들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1리터 한 통에 어느덧 4,000원을 육박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빵, 과자, 커피 가격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우리 지갑을 사정없이 털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우유만 유독 이렇게 비싼 걸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하얀 액체 뒤에는 복잡한 가공 공정과 얽히고 설킨 유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만큼 다루기도 까다롭고 보관조차 쉽지 않은 우유. 그 비싼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유는 금방 상하죠. 그래서 낙농업계의 지상과제는 이 짧은 생명을 어떻게든 늘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수분을 쫙 빼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지방을 그대로 둔 채 말리면 전지분유, 지방까지 쏙 빼버리면 탈지분유가 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달콤한 초코우유나 딸기우유의 뒷면을 보면 원유 대신 이 탈지분유가 들어간 경우가 허다하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필수인 조제분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순히 말린 게 아니라 모유의 성분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하고 뗀 일종의 하이테크 복제 우유인 셈이죠. 또 이 공정에서 따로 분리해낸 지방층은 고소한 크림이 되고 여기서 수분을 더 걷어내면 우리가 빵에 발라먹는 버터가 탄생합니다. 단백질만 쏙 골라내 발효시키면 쫀득한 치즈가 되고 우유 통째로 균을 넣어 발효하면 걸쭉한 요거트가 됩니다. 결국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운 화려한 유제품들의 뿌리는 하나지만 신선한 흰 우유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가공하기 편하고 보관이 쉬운 가공유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시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유라는 하나의 원재료에서 뻗어나온 긴밀한 형제들입니다. 이 복잡한 탄생 과정을 이해해야 왜 원유 가격 하나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유의 가공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유 시장은 전례 없는 고객 실종 사건을 겪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텅 비어가는 교실입니다. 우유의 주 소비층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 쇼크가 낙농업계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학교 복도에 우유 박스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급식에서 우유를 아예 빼버리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우유 사랑이 남달랐던 군대조차 장병들의 선호도를 이유로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으니 우유 입장에서는 든든한 아군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셈이죠. 여기에 우유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유는 키 크는 보약이다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죠. 오히려 유당불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유가 건강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면서 완전식품이라는 왕관도 빛이 발했습니다. 그 틈을 타오트, 코코넛, 아몬드 같은 식물성 음료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우유 옆에 비건 우유라고 불리는 대체 음료들이 종류별로 쫙 깔려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직장인 이 대리나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자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 젖소가 내뿜는 탄소가 환경에 나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성 우유에서 식물성 밀크로 넘어가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이 변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 이중고 속에서 우리 우유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게 지금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흰 우유는 안 마시는데 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 소비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제 우리 식탁에 치즈가 빠지면 섭섭할 정도죠. 샐러드엔 리코타, 떡볶이엔 모차렐라를 듬뿍 얹어 먹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수요를 누가 다 채우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농가가 아니라 저렴한 수입산들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국산 농가는 그저 손가락만 빨며 구경하는 신세가 됐죠. 심지어 마시는 우유 시장까지 위태롭습니다. 유통기한이 길어 보관이 편하고 가격은 국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산 멸균 우유가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장바구니를 점령했으니까요. 1리터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래종들이 국내 시장에서 포식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결국 축산업은 덩치가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미국이나 호주의 광활한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헬기로 농약을 뿌리고 끝이 안 보이는 초지에 소를 풀어놓는 그들과 좁은 땅에서 사투를 벌이는 우리 영세 농가는 애초에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거대한 옥수수밭에서 길을 잃으면 못 찾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낙농 대국들과의 싸움은 마치 동네 구멍가게가 글로벌 대형마트와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 비용에서 이미 수배 차이가 나니 아무리 품질로 승부하려 해도 가격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국산 우유의 자존심은 무참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유 가격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낙농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비싸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젖소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 즉 생산비 자체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들이 먹는 사료값인데 이게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료 원료의 9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최근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공급망이 꽉 막히면서 원자재 값과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폭발했죠. 사료의 핵심 성분인 비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수조차 수입이 안 돼 난리가 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까지 덮쳤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농가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이 끊기면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거든요. 소를 키울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 원유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농가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수입산에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싸니까 그냥 수입해서 먹자라고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산업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국제 공급망에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분유조차 구하지 못하는 식량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 요소수 사태 때 겪었던 혼란이 우유 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낙농업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표 뒤에는 이처럼 자급자족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농가의 처절한 몸부림과 태생적인 한계가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사실 우유 좀 안 먹는다고 큰일 날까 싶지만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유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아기들이 먹는 분유부터 빵, 과자, 외식 메뉴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핵심 기초식품이거든요. 만약 수입이 뚝 끊기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굶주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국산 우유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에 높은 관세를 매겨 가격 장벽을 쳐왔습니다. 우리 농가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인위적으로 보호막을 씌워준 셈이죠. 하지만 이런 보호무역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물건을 해외에 팔아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 자유무역협정, 즉 FTA 체제로 들어가는 걸 피할 수 없었거든요. 당장 2026년이면 우유에 붙던 관세가 아예 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관세 덕분에 버텼지만 앞으로는 무방비 상태에서 저렴한 수입산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프리미엄 전략으로 살아남은 한우와 달리 우리 낙농업은 아직 거센 파도를 막아낼 방패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입산이 활개를 치는 와중에도 국산 우유 가격은 눈치 없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는 게 시장의 상식인데 우유는 거꾸로 가고 있죠. 소비자들은 소시오패스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가격이 오르니 안 팔리고 안 팔리니 농가는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겁니다. 왜 우유 시장만 이렇게 상식 밖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건 우유 가격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부의 복잡한 정책과 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베일에 쌓인 가격 결정 시스템의 민낯을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시장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는 게 상식인데 우유는 왜 예외일까요? 그건 우유라는 품목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우라지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젖소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유가 안 팔린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유 짜지 말라고 소한테 명령할 수도 없고 반대로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새끼를 낳고 우유를 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젖소는 매일 우유를 짜주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찾든 안 찾든 일단 무조건 생산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게다가 우유는 저장성 면에서 최악입니다.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은 풍년이 들면 창고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풀면 되지만 우유는 금방 썩어버리니 비축도 안 됩니다. 더 골치 아픈 건 계절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은 봄에는 소들이 기분이 좋아 우유가 쏟아져 나오지만 사람들은 우유를 덜 마시고, 정작 우유가 많이 팔리는 가을에는 소들의 생산량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수급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면 가격이 널뛰기를 하다가 결국 농가들이 줄도산할 게 뻔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우유 물량을 국가가 통제하고 농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격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펼쳐온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낙농업은 시작부터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학교 급식이나 군대 급식으로 우유를 뿌린 것도 다 이런 맥락이죠. 결국 우리 우유 가격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산업의 붕괴를 막으려는 국가의 보호하는 손에 의해 결정되어 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 따뜻했던 보호의 손길이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생존을 돕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원유 가격 연동제와 쿼터제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가격 연동제는 우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료비나 인건비 같은 생산비가 오르면 원유 가격도 그에 맞춰 자동으로 올리는 제도입니다. 시장에 우유가 넘쳐나도 생산 단가가 올랐다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죠. 농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지만 우유를 사서 가공해야 하는 유업체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우유가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가는데 원재료 값은 매년 오르기만 하니까요. 여기에 쿼터제라는 강력한 권리가 더해집니다. 이건 농가가 미리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가격에 무조건 유업체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짰으니 너희는 무조건 이 가격에 사가야 해 라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셈이죠.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과잉 생산을 막으려 했고 유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엄청난 양의 원유를 비싸게 사들여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실적이 나빠지는데 원재료 부담까지 커지니 유업체들의 비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정부와 유업체가 내놓은 타협안이 바로 용도별 가격 차등제입니다. 마시는 흰 우유는 기존처럼 비싸게 쳐주되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가공용 우유는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수입산에 밀리고 있는 유제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해보려는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농가들은 지금 머리띠를 싸매고 일어섰습니다. 내 피땀 눈물인 우유값을 깎겠다는 건데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렇게 제도의 변화 하나하나가 낙농업계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뿔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업체가 자기들 입속은 다 챙기면서 모든 희생을 농민에게만 떠넘긴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 소비자들도 유업체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유값이 오를 때마다 유업체들은 농가가 원유 가격을 올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정작 원유 가격이 10원 오를 때 시중 우유 가격은 100원 넘게 올리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농가가 올린 건 찻잔 속의 태풍인데 유업체를 거치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소비자 지갑을 덮치는 꼴입니다. 실제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유업체가 가져가는 유통 마진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우리보다 원유 가격은 비싸지만 정작 마트에서 파는 우유는 우리보다 쌉니다. 유통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고 거품이 적다는 증거죠. 유업체들이 그동안 담합이나 갑질 논란으로 소비자들에게 낙인이 찍힌 것도 한몫합니다. 경영 실적이 나빠진 게 과연 원유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과 도덕적 해이 때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와 유업체 사이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서로 내 탓이오만 외치며 삿대질하는 사이 수입산 우유는 우리 안방을 차근차근 점령하고 있죠.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감성 마케팅에 속지 않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시대에 매번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는 기업의 우유를 누가 기분 좋게 마시겠습니까? 결국 누가 더 많이 남겨 먹느냐의 싸움을 넘어 산업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 우유의 미래는 어두운 냉장고 속에 갇힌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낙농업이 살 길은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덩치를 키워 체질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개별 농가가 각자 도생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전문 농장 시스템입니다.
집집마다 송아지를 직접 키우느라 고생할 게 아니라 일종의 소 유치원 같은 전문 농가에 위탁 교육을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육성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전문가의 집중 관리를 받은 소들은 수명도 길어지고 생산성도 좋아집니다. 개별 농가가 모여 집단 생산 체계를 갖추는 규모의 경제를 우리식으로 구현하는 셈입니다. 유업체 역시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유통 단계를 줄여 거품을 걷어내고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도덕성까지 꼼꼼히 따지는 가치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맨날 뉴스에서 사고치는 기업의 우유를 어느 누가 믿고 아이에게 먹이겠습니까? 이제는 농가와 기업이 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국산 우유의 고소한 맛을 계속 전해주고 싶다면 지금의 진흙탕 싸움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운명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는 언젠가 우리 식탁에 국산 우유가 한 방울도 남지 않는 비극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장바구니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돈이 되는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